국내 최고 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이곳 학생들에게 공부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성격, 가정환경, 출신 학교가 모두 다르니 공부 비법? 물론 제각각이었죠. 그래도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더 있는지 그런 거를 충족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질문이 많았다고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뭐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반응 다 해주시고 이거 맞았어,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 라든지 뭐 다 틀렸으면 그렇게 교정을 해주신다든지 휴가 날 때마다 계속 다른 데를 데려가려고 노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계속 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제가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해봐 라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을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근데 너 물 무서워하잖아, 아니면은 뭐 너 그러다가 뭐 몇 번 안 가면은 그거 돈 아깝고 너 그렇게 포기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좀 제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흔쾌하게 그리고 되게 의지를 많이 돋궈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걸 도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신 게 그런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바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획득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 자본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문화적 경험들이 얼마나 넓고 깊으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을 책상에만 묶어두는 교육 방식은 교육 선진국에선 낡은 방식이 됐습니다. 오랜 교육 개혁을 통해 잘 노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핀란드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최상위를 유지하는 교육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미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실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노는 것이 먼저다. 1990년대 이전 학창 시절을 경험한 학부모들에게는 생소한 얘기일 텐데, 그래도 교육열 세계 최고라는 엄마 부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생각도 꽤 많이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at children are losing out because of this change. And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We have to figure out ways to give children today something like that taste of freedom that we can remember and build that into their lives as they grow up. So now I want to think a little bit more about play. 사실 우리나라에서 논다는 개념이 긍정적이지는 않죠. 오랜 인식 속에 놀이와 공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을지 모릅니다. 놀이와 공부를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있어야 학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학습해야지 또 놀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이 상존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반성은 초등학교부터 조금씩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뛰어노는 이 아이들은 엄연히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충청북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지루한 정규 교과목 시간 사이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정수기라던 문구가 걸려있던 교내 공간에는 대놓고 놀이터도 마련됐는데요.
발 뒤꿈치 들고 살살 걸으라던 예전 복도 풍경도 많이 변했죠. 옷이 흥건히 젖도록 신나게 놀면서도 이제 선생님 눈치는 안 봅니다. 3, 4년 전쯤에 연수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문구가 복도가 똑같이 세 군데가 나왔는데 선생님들 이게 다 어딘 줄 아세요? 그랬는데 한 곳은 학교, 한 곳은 교도소, 한 곳은 정신병원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감옥이랑 정신병원이랑 똑같은 복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 심리가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이 복도라는 곳은 정말 긴 트랙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트랙 같은 길다란 곳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는 특히 남학생들한테 고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교한 시간. 선생님들이 텅 빈 교실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옛날 학생들이 하던 나머지 공부를 지금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놀이 시간이 생기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를 개발해서 가르쳐야 하는 없던 숙제가 생긴 거죠. 선생님들부터 왕년에 좀 놀아봤어야 했는데 언제 제대로 놀아봤어야 말이죠. 좋은 놀이를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간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집단과의 관계가 서로 행복하고 좋으면 당연히 거기서 하는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을 따라올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개체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가 즐겁게 되고 이런 한 것 중에 또 가장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땐 강력하고 무려 8년의 세월, 현장에서 경험한 효과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평가서 받아보면 선생님 되게 좋았어요. 제가 공부 가르친 거는 하나도 다 까먹고 함께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그러한 그때 함께 이렇게 웃었던 휴식이나 웃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커면서 아이들에게 꺼내볼 수 있는 작은 추억이나 그런 아주 작더라도 양분이 돼준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 학교를 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은 교실 밖에서 진행하는 마을길 걷기. 이틀 학사 일정을 통 크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는 것이 오늘의 수업입니다.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궁금증을 자극하고 질문이 또 다른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죠.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떻게 얘가 돌아가면서 탈탈탈탈. 털리죠. 탈탈탈탈 털리죠. 벼 터는 거를 저 배하고 벼 안 털어서요. 벼를 터는 걸 뭐라고 해? 벼 털기요. 벼 털기. 학습은 궁금한 게 있어야 스스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제대로 놀아볼 준비 들어갑니다. 아, 먼저 배부터 채워야죠. 많이 어설픈데요. 이 솜씨에 온갖 창의적인 음식이 나오지만 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 두 개가 두부 같다고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냐고 나였어. 시행착오도 공부니까요. 망했다. 교실 수업은 1시간도 긴데 이 수업은 하루도 짧아 보이네요. 번을 만드는데 3번 친구는 다 할 거예요. 어느덧 자정이 다 돼가는데 이 수업은 끝을 알리는 벨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마음껏 더 놀아요 하면 얼마나 더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아침까지 안 자고. 안 자고 아침까지 놀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루 종일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신경 써야지. 사고 날까 봐 걱정해야지. 아이들이 자야 잘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창의와 주도적 학습을 추구하는 행복씨앗 학교 취지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는 그저 거들 뿐이죠. 전통적인 방법에서 보면 학생은 지도 대상이고 선생님은 지도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생활지도나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생은 단순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학생들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동등한 인격체이고 또 그 학생들도 생각을 하면서 나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도심을 행진하는 이 아이들, 설레는 표정으로 어디를 향할까요? 초대장 없이 충북지사를 찾았습니다. 혹시 상투적인 견학일까요? 아닙니다. 보도블록이 나오면 사람도 걸려서 다치기 십상이고 나무뿌리도 제대로 못 자라서 식물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자라는 위치까지는 흙을 덮고 그 위는 고무를 얇은 판막으로 하면은 비용도 줄일 뿐더러 사람도 안 다치고 나무도 살아가는 게 될 겁니다. 생태계 순환에 역행하는 학교 옆 공원을 바꾸라고 당돌하게 훈수를 들어왔죠. 비서관님들 등에 땀이 납니다. 그 같은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야. 응? 그러니까 꽃제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도민들의 목소리다. 어? 도민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거다 생각하고서 꽃제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자신감 어디서 생겼을까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배우는 6학년 과학 시간. 이상적인 생태계란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풀에다가 토끼를 놔가지고 키우는 걸로. 목줄 내고.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 그럼 토끼는 행복할까요? 예. 생각의 기준이 오로지 인간인 이 아이들을 위해 교과서를 덮고 학교 옆 공원에 교실을 차렸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이 호기심과 놀이의 대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게임마저 잊게 만드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아스팔트나 일반 도로에서는 작은 개미들밖에 안 보이는데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개미들이 살아가니까 더 커 보였어요. 평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 풀 한 폭이 하루살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탐구의 대상입니다. 탐색하고 직접 답을 찾아 나가다 보니 책은 더 가르칠 것이 없게 됐죠. 저만의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옛날에는 벌레가 싫었고 동물만 좋았고 그랬는데 이 수업을 받고 나니까 약간 벌레도 아예 없으면은 우리 생태계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걸 느껴서 벌레가 옛날에는 싫었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얻은 결론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원으로 공동 설계됐고 어설프지만 미니어처를 만들어 사회 참여에 나선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역지사지거든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수업 속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교실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하기보다는 나와서 하나라도 더 만져보고 뭐 냄새라도 맡아보고 오감을 다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 수업 이런 데서만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되면은 좀 더 괜찮은 목표를 좀 더 괜찮고 재미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의 변화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곳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캠페인입니다. 교과서에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현대사. 가르치는 정도만 배우라는 교과서의 메시지에 반기를 들고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치려고 나선 거죠. 그로 인해서 5.18이 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이번 해만큼은 5.18 민주운동을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학교마다 이런 학생 자치 활동이 권장되면서 학생은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가 돼갑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런 낯선 풍경은 늘 효율성 논란을 부르죠. 과연 이런 활동도 공부일까요? 우리는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경험 활동이 학습 인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직접 본 적 없는 삼국시대 산성의 축성 기법과 석회 동굴의 생성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석주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왜 녹였던 애들이 다시 생기냐고 이렇게. 너무 미안했어. 미안해서? 미안해서? 아, 왜 산호처럼 모양이 나와 이렇게 산호처럼? 응? 숙성돼서. 숙성? 김치야? 숙성. 아, 날씨가 있으면 그냥 생겨 자동으로. 반죽해서. 반죽? 자연의 반죽. 반죽 이게 누가 반죽을? 신이 신이 반죽. 내가 했잖아 이미. 정체적 난국. 정체적 난국이다. 거의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죠. 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데 좀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서 설명을 하면 그거 조금은 이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림이라도 그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난이도 낮춘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서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을 눈으로는 잘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아이들 앞에는 신라 산성의 축성 기법과 석회 동굴 생성 원리에 대한 800자 지문 2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고 풀라고 했죠. 아이 트래커라는 시선 추적 장비를 착용시켜 독해 패턴과 시간을 측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모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4분의 1 지점 부분은 내용이 일단 자연스럽게 읽어질 정도로 쉬운데 이제 중간에 석회암지대 그리고 종류석과 석순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서 약간 머뭇거리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암에 의해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용식작용으로부터 뭐 종류석과 석순의 생성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좀 읽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형태를 보이죠. 새로운 개념 앞에서 사람의 시선도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 또는 자기가 처음 보는 개념 그 부분에 더 이해가 필요할 경우 집중이 필요할 경우에 그 고정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오래 시선이 더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밑단락으로 돌아가는 건 눈만 가고 머리는 멈춰있는 그런 현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귀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맥을 이해하면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다시 재이해가 필요할 때 돌아가는 경우.
실제 읽는 아이들의 느낌도 그랬을까요? 종유석이나 그런 거는 이제 고드름처럼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고드름 하면 많이 봤으니까 종유석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됐고 태외식이나 그런 지형 쪽이나 그런 거에는 그렇게 잘 인지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그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처음에 산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당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되게 혼자 웃었어요. 산정식은 메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거.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정식이. 이제 직접 보러 갈까요? 1차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결과를 비교할 실험 대조군으로 남기고 나머지 절반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자. 황홀한 달빛 숨겨지는 아주 춤추는 그곳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시원한 바닷가도 무더운 여름밤도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난 낭만이 가득한 춤과 음악이 넘치는 곳 잔잔한 호숫가 싱그런 바람이 머무는 곳 두 개 사이를 위에 돌로 눌러서 안 무게가 그치 무게 분산되게. 익숙한 이 거리도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나란히 손잡고 룰루랄라 발걸음 즐거운 사랑이란 그런 멈추고 싶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가끔은 돌아져도 다시 또 웃음 짓는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난 우리 함께라면 난 좋아 못 떨어져. 와 이거구나. 기둥처럼 쭉 내려왔지, 그지? 위에서 자라온 부분하고 밑에 자라온 부분이 올라가서 딱 만난 거지, 그지? 기둥인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석주 그랬지. 하나 둘 셋 우리 함께라면 난 좋아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함께라면 난 좋아 이 2박 3일 신나게 놀고 온 아이들에게 같은 소재, 같은 분량의 다른 주제 지문을 다시 건네고 측정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마 인출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람은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는데 크게 언어적인 정보, 시각적인 정보로 저장을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는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고 그 환경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파란색 그래프는 1차 실험에서 지문 독해에 걸린 시간, 붉은색은 2차 때 걸린 시간입니다. 2차 지문이 훨씬 더 어려웠을까요? 바깥쪽 대조군 친구들은 2차 때 걸린 시간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런데 직접 경험한 실험군 친구들은 정반대 결과를 나타냈네요. 1차 때는요, 그냥 천천히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읽고 다시 읽고 읽고 다시 읽고 그래서 이만큼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서 다시 보고 이해돼야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늦었던 것 같고 2차 때는 한 봤으니까 대충 이해돼서 대충 훑고 이해돼서 넘겼어요.
이제 2차 때는 현실의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보고 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설명까지 들었었으니까 그림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려지고 그 전에 있던 그림이 이렇게 함께 그려지면서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읽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제가 느껴도 훌훌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경험의 효과입니다. 이제 정보 처리를 할 때 어떤 인지적인 부담이 없이 그대로 쉽게 읽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인지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처리해서 더 빨리 읽게 된 거죠. 경험이 하나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파생시켜 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은 교육의 한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대물림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늘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탓이었죠. 하지만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1분 1초의 다양한 경험. 바로 공부의 씨앗부터 심는 일이죠.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뿌려져야 하는 씨앗입니다.